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움을 쫓다가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맞이했던 이야기들 말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완벽함을 향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충격적인 극단까지 갔습니다. 건강은 물론 목숨까지 내던졌던 경우도 많았어요. 독성에 있는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끔찍할 정도로 아픈 신체 변형까지 그 어떤 미용법들은 유행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감수하실 수 있나요? 단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고통도, 변형도, 심지어 목숨까지 걸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8가지 미용 트렌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8위, 전족. 옛날 중국에서는 여성들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전족, 즉 발을 묶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발을 일부러 부러뜨리고 꽁꽁 묶어 아주 작은 발로 만드는 거였죠. 이 전족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평생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진 여성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습은 오랫동안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4살에서 6살 사이의 여자아이들이 전족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뼈가 아직 말랑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가 쉬웠거든요. 주로 겨울에 시작했는데 발이 얼어서 감각이 둔해지니 처음에 극심한 고통이 조금은 덜 느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소녀들의 발을 뜨거운 물, 약초물 혹은 동물 피에 담갔습니다. 그런 뒤 엄지발가락만 남기고 나머지 발가락들을 전부 부러뜨려 발바닥 밑으로 말아놓고 발 전체를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이 점점 말발굽처럼 변하게 만든 겁니다. 며칠마다 붕대를 풀었다가 다시 감았는데 그때마다 더 세게 조여 묶었습니다. 발이 점점 줄어들면서 통증은 멈출 새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족을 묶는 방식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발 뒤꿈치와 발목은 굽히지 않고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만드는 오이발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발을 단단히 묶고 꽃 모양의 굽 높은 신발을 신겨서 전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족은 특히 중국 북부 지역에서 많이 행해졌고 남쪽에서는 주로 부유한 가정에서만 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평생 발을 묶고 살았고 어떤 이들은 결혼 후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풀어도 고통은 여전했고 발 모양은 이미 망가져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해로운 풍습을 왜 계속했을까요? 첫째는 지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작된 풍습이었는데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발은 여전히 상류층과 고귀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둘째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이 가장 여성스럽고 매력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설화 중에는 작은 신발을 잃어버린 전족 여성이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전족한 여성이 걷는 모습은 비틀거리고 짧은 보폭을 가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여성의 매력을 높인다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전족 여성은 남편에게 더 순종적이고 성적으로도 더 매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져 있었죠. 전족은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발을 묶은 딸들은 달릴 수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바느질 같은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노동계층 가정에서는 전족을 시켜야 딸이 집에서 얌전히 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족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전설에 따르면 10세기쯤 야오니앙이라는 무희가 황제를 위해 춤을 추기 전에 자신의 발을 달 모양처럼 감싸고 황금 연꽃 위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습이 워낙 우아했던 탓에 다른 여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회 전반에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발 크기는 겨우 7.5cm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는 12cm 정도였지만 작은 신발에 발을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 발꿈치를 일부러 잘라내거나 발톱을 뽑아 감염을 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하면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갔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감염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전족을 한 여성 중 약 10%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여성들도 평생 뼈가 부러졌다 붓기를 반복하면서 고관절이나 척추까지 약해져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중국 안에서도 전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17세기 말 전족을 금지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18세기 이후에도
기독교 선교사나 개혁가들이 전족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풍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12년 신해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족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몰래 이어지던 가정도 있었고 완전히 사라진 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족용 연꽃 신발을 만들던 공장이 1980년대에 문을 닫으면서 이 끔찍한 풍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2000년 무렵 전족을 했던 여성들은 몇 명만 생존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미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7위. 입술 접시. 에티오피아의 수르마족 여성들은 커다란 접시를 입술에 끼우는 독특한 미용 풍습으로 유명합니다. 이 풍습은 보통 사춘기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아랫입술에 작은 상처를 내고 작은 접시를 끼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접시로 바꿔 끼우며 입술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어떤 여성들은 밥그릇만한 크기의 접시를 끼울 정도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여성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접시는 주로 진흙이나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매끈하게 다듬어졌고 또 어떤 것들은 화려한 문양이나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접시의 크기는 곧 그 여성의 지위와 가치를 나타냈습니다. 접시가 클수록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즉 지참금의 가치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르마족 여성이 이 풍습을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작은 접시만 사용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접시를 택한 여성들에게는 입술이 늘어나는 과정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계속되면서 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입술 접시는 단순히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접시를 뺐을 때 드러나는 늘어진 입술 모양 자체가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접시를 끼우지 않고 있을 때는 입술이 길게 늘어져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었죠. 수르마족 여성들은 접시뿐 아니라 외모 전반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얼굴에 흰색 점토를 바르고 원을 그리거나 선점 같은 무늬를 그려 넣었는데 짙은 피부색과 대비되어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이는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 화려한 구슬 목걸이와 팔찌를 더해 자신을 장식했죠. 입술 접시는 늘 끼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식사할 때나 불편할 때는 빼놓기도 했고 주로 축제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자랑스럽게 착용했습니다. 이때는 여성들이 부족의 전통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행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접시 크기가 클수록 결혼할 때 받을 지참금, 즉 소외수가 많아져 여성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점점 이 풍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접시를 끼우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더 이상 꼭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서구적인 미의 기준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접시 대신 현대적인 스타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의 어른들은 여전히 입술 접시가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저항과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접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자존심을 담고 있는 전통 그 자체인 겁니다. 6위. 회충 다이어트. 역사 속에는 살을 빼기 위해 정말 별의별 방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회충 다이어트였죠. 19세기와 20세기 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몸속에 회충이 있으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심지어 당시에는 회충 알을 넣은 알약이 시중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광고에서는 그 알약을 삼키면 알이 부화해서 장 속에서 기생하고 대신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선전했어요. 그야말로 먹어도 살 안 찌는 마법의 다이어트라는 거였죠. 당시 사회에서는 날씬한 몸이 특히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천만했습니다. 우선 시중에 팔린 약들 대부분은 제대로 규제도 되지 않았고 실제 회충 알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했던 건 아니에요. 음식이나 환경을 통해 진짜 회충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회충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영양실조였습니다. 기생충이 몸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분을 빼앗아가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은 잘 부러지고 온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화기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일상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심하면 기생충이 너무 커져 장을 막아버려 음식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충이 단순히 장에만 머무르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회충알이나 유충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이동하면 뇌신경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뇌낭미충증이라고 하는데요. 경련, 혼란,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오게 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게다가 심한 경우 회충이 다른 중요한 장기까지 퍼져 장기부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회충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만 빠진다면 이런 부작용은 감수할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광고는 날씬해진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먹어도 살 안 찌는 비밀이라고 홍보했거든요. 문제는 회충을 없애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환자의 위에 먹이가 담긴 원통형 기구를 집어넣어 회충을 꺼내려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위험천만했고 환자가 질식하거나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의학이 발전하면서 회충 감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회충 알약 판매를 금지했고 회충 다이어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극단적으로 체중 감량을 원한 사람들이 몰래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충 다이어트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꼽힙니다. 5위. 기린목.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독특한 미용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을 길게 내리는 이른바 기린목 풍습이죠. 특히 미얀마와 태국 북부의 카얀족 여성들이 대표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금속으로 된 무거운 고리, 즉 목걸이를 여러 겹 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고리를 몇 개만 걸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고리를 추가합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목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뼈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거운 고리의 압력 때문에 어깨뼈와 갈비뼈가 점점 눌려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목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고리를 두른 여성들은 생활 내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과 어깨에 무거운 쇠가 항상 눌러붙어 있으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고 고리를 제거하면 근육이 약해져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습은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 정체성과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목이 길수록 더 아름답고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믿었죠. 이 풍습에는 여러 가지 믿음도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이 길면 호랑이 같은 맹수가 여성을 물기 어렵다라며 보호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긴 목이 부족의 미의 기준이자 여성이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 풍습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였습니다. 1960년대 미얀마 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런 전통은 원시적이고 미개한 관습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결과 카얀족 여성들은 고리를 강제로 빼야 했고 저항하면 탄압을 받았습니다. 결국 많은 가족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 수 없었던 이들은 난민 신분으로 캠프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얀마에서는 금지당했던 이 전통이 태국에서는 관광자원이 되었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이 기린 여인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고 여성들은 관광객 앞에서 전통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입은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목에 걸린 무거운 고리는 단순히 미의 상징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삶의 무게이기도 했던 겁니다. 4위. 독극물 화장품. 1600년대 초 사회가 집착한 미의 기준은 바로 하얗고 흠없는 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려고 여성들이 선택한 건 놀랍게도 비소였습니다. 당시엔 비소 과자라는 게 유행했는데 달콤한 과자 속에 소량의 비소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매일 조금씩 먹으면 피부가 희고 매끈해진다고 믿은 겁니다. 광고에서는 잡티가 사라지고 피부가 빛나며 젊음을 되찾는다고 홍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었습니다. 비소를 오래 섭취하면 탈모, 구토, 복통은 물론이고 결국은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프랑스의 귀족 부인 르페브르 부인은 이 과자를 꾸준히 먹다가 배가 아프고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결국 무도의 자리에서 쓰러져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명백한 비소 중독이었죠.
비소는 단순히 과자에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약품이나 식료품 보존제, 심지어 가정용품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여성들이 매일 조금씩 중독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비소는 먹는 것만 위험했던 게 아닙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얼굴에 바르는 납과 비소 화장품도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세로스라고 불린 흰색 분가루였는데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어주고 잡티를 가려준다고 해서 귀족 여성들이 즐겨 사용했죠. 하지만 이 가루를 오랫동안 쓰면 잇몸이 썩고 피부에 심각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흉터를 가리려고 또 같은 화장품을 덧바르면서 중독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에 상처가 덮여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렸던 마리아 코번트리 백작 부인은 이 납화장을 오래 사용하다가 두통, 기분 변화, 발작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움을 지키려다 독극물에 스스로 목숨을 잃은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화장품이 꼭 아름다움만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와 살인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아쿠아 토파나라는 이름의 독극물이 유행했습니다. 이 액체는 화장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비소, 벨라돈나 같은 독성 물질이 섞인 맹독이었습니다. 색도 냄새도 없어서 화장품에 섞어 발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여성이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섞으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판매자는 줄리아 토파나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고객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녀는 잡혀 처형됐지만 이미 수많은 남편들이 이 독극물로 목숨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미용법으로는 벨라돈나 점안약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눈동자를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독초인 벨라돈나에서 추출한 액을 눈에 떨어뜨린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 커 보이고 매혹적으로 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흐려지고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위. 두개골 변형.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일부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 모양을 일부러 바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망바투족은 머리를 길게 늘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리폼보라고 불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두개골이 아직 말랑할 때 머리에 천이나 나무판을 단단히 묶어 원하는 모양을 만든 겁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압박을 가하면서 머리가 점점 위로 길어져 정상적인 둥근 형태가 아닌 길고 좁은 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망바투족 사회에서는 이런 머리가 아름다움과 지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으면 우아하고 고귀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복잡하게 따아 올려 두개골의 독특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이 풍습은 망바투족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와 잉카 문명에서도 두개골 변형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배층 아이들에게 이런 풍습을 적용했는데 머리가 길고 납작할수록 신에게 더 가까운 존재이자 귀족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마야 조각상들을 보면 두개골이 길게 늘어난 모습이 많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도 치누크족과 조크족은 아이들 머리에 나무판을 대고 눌러 머리를 납작하고 길게 만드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누크족 사회에서는 두개골이 변형된 사람이 곧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걸 의미했죠. 심지어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고대 프랑스, 독일, 헝가리 무덤에서 두개골이 길게 변형된 유골이 나온 겁니다. 역사가들은 4에서 5세기 훈족이 아시아에서 이 풍습을 가져와 유럽에 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풍습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구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머리 모양만 봐도 어느 부족 출신인지 귀족인지 평민인지 심지어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을 상징하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유럽 탐험가들과 식민 지배자들이 이 풍습을 보고 괴상하다, 비자연스럽다라며 금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인위적인 변형이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이유였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개골 변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변형된 두개골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관과 미의 기준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외모 치장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계급 구조, 신앙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두개골 변형은 충격적이고 위험한 관습으로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아름다움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2위. 코르셋.
코르셋은 수세기 동안 패션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했는데요. 여성들은 모래시계 같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허리를 아주 심하게 조였고, 심지어 40cm에서 45cm밖에 안 되는 허리 둘레를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코르셋은 단순히 옷차림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였습니다. 특히 상류층 여성들에게 가는 허리는 곧 여성스러움, 우아함, 기품을 상징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코르셋을 입히며 몸을 교정했고, 어떤 여성들은 잠잘 때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몸이 완전히 코르셋 형태로 길들여진다고 믿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미용법에는 당연히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코르셋을 오래 조여 매면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해서 숨쉬기가 힘들었고, 항상 어지럼증과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또 갈비뼈가 변형되거나 장기가 원래 자리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간, 심지어 심장까지 눌리면서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통증이 생겼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임신 중 합병증을 겪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반복해서 경고했지만 많은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위한 고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코르셋을 계속 착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르셋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경고했고, 여성운동가들은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족쇄라며 강하게 반대했죠. 특히 20세기 초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일을 하려면 숨쉬기도 힘든 코르셋을 계속 입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실용적이고 편한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도 코르셋 쇠퇴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여성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주장하면서 몸을 억지로 조이는 패션을 거부한 거죠. 결국 1920년대 플래퍼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자연스러운 체형을 드러내는 옷이 대세가 됐고, 극단적인 코르셋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코르셋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보정 속옷이나 허리 트레이너가 바로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조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몸매 보정 효과를 주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도록 만든 거죠. 결국 코르셋은 한때는 아름다움과 지위의 상징, 또 한때는 여성을 얽매는 족쇄,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으로 의미가 변해온 겁니다. 1위. 라듐 화장품. 1900년대 초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특히 방사능 원소인 라듐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이 물질을 거의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믿은 거죠. 이 열풍 속에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크림, 파우더, 심지어 비누와 치약까지도 라듐이 들어있다고 광고했죠. 광고 문구에는 주름을 없애준다,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고급 스파에서는 아예 라듐 온천욕을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이 라듐 성분이 들어간 물에 몸을 담그며 피부가 재생되고 활력이 솟는다고 믿은 겁니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라듐물을 마시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라듐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반짝이는 효과를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은 빛나니까 몸에도 좋겠지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라듐이 몸속에 축적되면서 피부에 화상 같은 상처가 생기고 뼈와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과 턱뼈가 썩어 들어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라듐의 위험성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바로 라듐걸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라듐이 들어간 형광물감을 붓 끝에 골고루 바르기 위해 붓을 입에 물고 다듬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소량의 라듐을 삼키게 된 거죠.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여성들에게 끔찍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턱뼈가 썩어 들어가며 뼈가 부서지듯 약해졌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라듐이 기적의 물질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의학 연구에서 라듐이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각국 정부는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황급히 광고를 바꾸고 라듐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젊음의 비밀처럼 여겨졌던 라듐이 순식간에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미용 재료로 낙인 찍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렵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빛나고 특별해 보이는 것이 곧 건강과 아름다움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라듐 화장품은 과학의 무지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만나 탄생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미용 트렌드였습니다.